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요새 뭐 뜨겁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이 좀 박탈감도 많이 느끼는데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마천을 공부하시더라도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은 하나의 이제 자본주의 자산 형태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광군은 제가 볼 때 그런 거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광군하고 옆에 두 개 군을 합하면 13만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10년, 20년 안에 영광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쾌적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뭐 아파트란 개념이나 또 타운하우스 개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영광군에.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 묻지마 투자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해외 부동산에 관심 지금부터 가지시면 10년 안에 뭐 좋은 기회가 좀 많이 올 거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점입니다. 요점은 글씨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요점은 지금 약간 경기 침체 위기 신호들이 많다 이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요즘 시장이 뭐 반등한다, 바닥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30년 했거든요, 부동산을. 부동산 하기 전에는 제가 했던 일은 주로 기획 출신입니다. 기획, 뭐 무역회사 기획, 음반회사 기획실장 이런 걸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1층 부동산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기업체 컨설팅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IMF 때 자산매각 컨설팅을 맡게 돼가지고 그쪽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방향으로 올라왔죠,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뭐 분양사든 1층 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든 건설사 사장이든 뭐 부동산 박사, 교수. 그게 좀 좋게 얘기하면 넓은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잡식적으로 다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좀 약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글로벌 형태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이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는데요. 엊그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타결이 됐는데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당분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 가치가 다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다시 전 세계 어떤 그 화폐 개념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또 유로는 유로대로 따라가겠다 그러고 전 세계가 오랜만에 호황기를 누리다가 좀 격전의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신냉전 시대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국이 좀만 정신 차리면 다 같이 잘 살 텐데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가 많이 내려왔죠? 아파트 매매 가격입니다. 전국 연도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예요. 보시면 갑자기 작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2년 리뷰예요. 반토막이 났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더 내려왔고 서울은 반토막보다 더 심한 3분의 1 토막. 거래량이 너무 급감해지죠. 예년하고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17년 동안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에. 자,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많이 내려왔죠. 경기도도 3분의 1 토막. 미분양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보시면 16만 5천 호까지 갔고 11만 2천 호.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뭐 미분양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핵심은 이제 여러분 워딩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요 당시 2007년 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12만 호잖아요, 미분양이. 이때 한만희 주택토지정책실장이 발표를 합니다. 미분양 매입 대책. 그 전에 규제 완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13대책 규제 완화 하듯이 규제 완화를 또 합니다. 지금은 DSR 아시죠? 총부채 원리금상환. 그 제도를 쓰지만 그때 그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LTV를 70%까지 풀어줍니다. 거의 뭐 전세 끼고 사면 돈 없이 사인이 되죠. 전세가 5천인데 LTV가 70%면 7천을 받으면 집값은 1억인데 1억 2천이 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많이 살아났고
그래서 지금은 이때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택 시장의 적정 안정을 위한 적정 미분양 물량인 7, 8만 호를 넘어선 12만 호잖아요. 12만 호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3만, 4만 정도 매입할 계획이다. 조건은 환매 조건부 방식이다. 그리고 기준은 원가의 50%에, 분양가의 50에서 70%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깔끔하게, 투명하게. 그래서 조금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벌써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게, 보수 정부는 부동산으로 친하잖아요. 또 부동산으로 많이 정권을 잡은 정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스킬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진보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자체 소화인데, 자체 소화하기 전에 일단 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주택협회장의 어느 분인데 줄 세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추경호 장관 이런 얘기 했었죠. 작년 10월에 막 난리 났을 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기로 이전될 수도 있다. 금융 시스템으로. 사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우량 현장에 대해서 50조의 체한 펀드를 투입해가지고 건설허사 쪽도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우량 현장. 부실 현장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부실 현장들이 지금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사 사장님도 다 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토부 장관 차관 출신하고 건설사 사장 출신이 모임이 있어요. 미래건설 포럼이라고 주택. 거기를 또 제가 3월 달에 강의를 갔어요. 거기서 뭐 다 아시는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분 상태. 왜냐면 분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금융이자로 살려놨긴 살려놨지만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자, 지금 현장에 있는데 분양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아니라 부도가 나야 되는데 금융 시스템이 터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대신 돈을 갚아준 거예요. 대환대출이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럼 그 다음은 팔아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못 팔면 문제가 되겠죠. 그 금융비용이 정부가 지원한 건 5에서 10%. 그리고 정부를 통한 대환기관이 해준 것들은 7에서 14%입니다. 이자가. 그러면 보통 사업 현장이 수익이 보통 10에서 30% 사이거든요. 2년이면 20%가 날아가잖아요. 좀 안 좋은 현장들은 A2급 신용을 가진 데들은 금융이자가 지금 한 10에서 14%입니다. 2년 만에 벌돈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파산이죠. 여러분이 더듬어 볼 게 2009년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와줬는데 부산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사모은행, 사모저축은행 11개가 부도가 났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연세가 저 또래가 대학에도 기억하실 텐데 11개 저축은행이 박살이 납니다. 전국에 예금을 못 찾은 분들이 길바닥에 눕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이게 2년 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왜 도와줬는데 못 살아났을까요?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의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하는 이유도 좀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입주율입니다. 광주도 똑같고요. 입주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서울은 76%, 지방은 한 60% 정도 됩니다. 부산 같은 데는 65%. 그럼 35%는 입주가 안 되고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좀 터질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보시면 이게 평균선입니다, 여러분. 전국이요. 제가 5만 건으로 잡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5만에서 5만 1, 2천 왔다 갔다 합니다. 국토부 통계가요. 기간이 다 달라가지고 제각기입니다. 통계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동안 보다 보니까 문제점을 아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신뢰도가 있는 걸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제 현재 상황을 볼게요. 아파트가 바닥까지 갔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평균이 5만 건인데 3만 7, 8천까지 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저번 달에 3만 6천에서 3만 4천으로 드디어 꺾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게 치고 올라가야 여기 점을 와야 이게 상승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승 불을 많이 피웠는데 힘이 약해요. 약한 이유는 뭐냐면
상승 불을 안 피워도 주택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면 수요가 붙겠죠.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면 펌핑을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이게 전국이죠? 전국인데 경기도도 어떤 거야? 여기 꺾였죠. 요거는 이제 2배를 더 해야 되니까 요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상승이 멈춘 상태예요. 거래량이. 자,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아까 요 선이 평균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요 선은 평균의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도나 전국은 여기서 놀았어요. 요즘에서. 근데 서울은 여기서 놀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되게 상당히 막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도 제2의 영끌이 있었어요. 결국은 다시 2011년도에 다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물렸다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약간 내려왔을 때 돈을 또 영끌해서 투자를 했는데 입주 시기에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내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서울 송파하고 일대가 한 10,000세대가 입주를 했거든요. 저맘때. 난리 났습니다. 저때. 역전세에다가 경매 터지고. 그게 지금 소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강남 아파트 4구 거래량인데요. 여기는 진짜 인간의 탐욕이 극치를 이루는 곳과 주거가 다 합쳐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살아난다는 건 다른 시장은 더 안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책을 쏘니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200개에서 600건, 강남 4구가. 3배가 올라가죠, 거래량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옛날 바닥 수준에서 조금 위에잖아요. 힘이 너무 약해요. 제가 선을 여기다 이렇게, 이 꼭지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당시의 집은요, 서울의 아파트가 140만 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69만, 170만 채예요. 그러면 볼륨상 기준 모수가 크니까 이게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줘야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살아난 것도 꺾였습니다. 지금은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꺾이기 직전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워낙 높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파, 아이고 이게 자꾸 송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살짝 느려서 그렇구나. 송파 강남 아파트 거래량 추이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다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에서 날고긴다는 투자자들, 실거주자들의 어떤 액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해서 아실 텐데, 빨간 선하고 노란 선은 매물입니다. 빨간 선은 총매물, 매매, 전세, 월세. 그리고 노란색은 아파트 매매 물량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월세, 흰색은 전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 3번만 집중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자,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죠? 아파트 팔려는 게. 그렇죠? 그랬다가 팔려는 게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전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세와 매매는 상관관계가 뭔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죠? 요것만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나오냐. 매매 물건 감소.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매매 물건이 전세 물건은 아파트 어디서 나오나요, 갑자기? 이 당시 입장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매매 물건이 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디테일을 가면 이때 그 임대차 3법 있었잖아요. 그때 막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폭등할 때 선수들,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꼭진 걸 알았습니다. 2020년도 가을에 이미. 그래서 1년 안에 팔아야겠구나 판단했고,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거기에 핵심의 내용이 뭐죠? 2+2인데 악마의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거주 유예 조항시는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실거주 유예 조항을 내보낼 때 문재인 정부에서 기가 막힌 정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면 주택을 갭 투자를 막 투기를 하니까 이 당시에 서울에 대학생 동아리가 생겼습니다. 갭 투기. 심할 정도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다시 뛰니까 갭이 작아지잖아요. 시세가 3억이었는데 전세값이 2억 7천 가면 3천만 원 갖고 살 수가 있잖아요.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집값이 1억 오르면 수익률 300%. 여기에 빠져가지고
강남 서초의 변호사들이 일을 하다 말고 동아리를 만듭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서울은.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을 던진 게 뭐냐. 집을 살 때 대출을 그때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막 사는 거예요. 그때 뭘 던졌냐면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해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사라 이거죠. 근데 임대차 3법을 썼잖아요. 썼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2+2가 생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이미 선수들은 꼭지가 오고 있구나, 팔아야겠다 판단했어요. 근데 임대차법이 생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단 말이에요. 실수요자가 아니면. 그럼 내가 임차인을 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갭투기에 들어오면 싼 말을 팔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면 못 팔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실거주 유예종이라는 그 디테일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보냅니다. 강제로. 벌금이고 뭐고 그냥 내보냅니다. 강제로. 실거주 할 겁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매뉴얼이 돕니다. 실거주 내보내는 방법 1, 2, 3, 4, 5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돌립니다. 일반 분들이 못 당하죠. 저도 그때는 뭐 2020년도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방법을 이익을 못 해드렸고 실제로 많이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전세난이 더 생기고 전세를 구해야 되니까 빈집이 생기는 거죠. 빈집이어야 임차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입니다.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쭉 가다가 중요한 건 이제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초가 되면서 1년 동안 팔려고 이렇게 감을 보면서 갔는데 안 팔리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안 사기 시작하는 게 동시에 겹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이 빈 채로 1년을 가는 겁니다. 그게 2022년 초였습니다. 저것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까 임차인을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냈을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디서 뭐 마이너스 대출이던 급전 빌려가지고 메꾸고 바로 팔릴 줄 알았죠.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막 겹치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세를 빨리 돌린 거예요. 파산인 거예요.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경매로 날아가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다 전세를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 물량이 줄죠. 매매 물량이 줄었는데도 안 사, 사람들이. 시장이 급냉하는 거죠. 미국 금리까지.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쓰죠. 완화 대책을. 집값 펌핑 되겠다 하니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민감해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 3월 2일 날 조용하게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풀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 이제 제가 아는 부동산 그 담보대출 해주는 영업본부장? 은행들이 주로 위탁을 조사하거든요. 보통 한 20, 30명 데리고 뭐 강남, 서초, 성동 이런 곳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좀 정보를 많이 줍니다. 저랑 뜻이 똑같아가지고. 집값 정상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런 거죠. 3월 달은 괜찮았는데 교수님 4월 달부터 애들이 막 득달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유주택자들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요. 집 갭 투자하려고. 그래야 지금 4월 달 버틴 겁니다. 시장이 앞으로 버티는 게. 중요한 건 실수요자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좀 아시고. 근데 물건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소진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어나서 많이 팔렸으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잖아요. 팔려고 내는 물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왜 팔려고 내놓죠? 집값이 오르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집값이 막 오르는데 팔려고 내나요? 앞으로 오를 거면? 들고 가야죠. 더 비싸게 받으려면, 그죠? 근데 왜 내놓죠? 저 사람, 네, 내릴 거라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들은 선수라 그랬죠, 제가. 이 시장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광주도 제가 1월 달쯤인가 구독자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광주는 좀 입주 물량이 적어서 좀 강하게 가겠지만 전세난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터지기 시작하면 여름 이후로는 저는 한 3월로 봤죠. 약세로 돌아설 거라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을 던진 바람에 그게 좀 늦어진 거예요. 펌핑이 된 바람에. 그래서 가을 정도에는 다운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이 시장 어떤 패턴을 좀 이해하셨죠? 사람들이 하는 거. 자, 매물이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1월 1일부터인데요. 여기가 1월 1일이에요. 정부 대책 1월 3일날 던졌잖아요. 근데 매물이 계속 늘어났죠. 매물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서울을 예를 들어드리면, 광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1월 달에 비해서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 48%가 늘었어요. 매물이. 팔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48%가 늘었어. 제일 적게 는 데가 은평구인데요. 12%. 서초구 강남구는 35%. 자, 흐름 이해되셨죠?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쭉 올라갑니다. 제가 뭐 일부러 막 그린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썼는데 점점 올라가서 저도 신기했어요. 야, 써도 이러네. 제가 1월부터 이걸 체크를 했거든요. 마용성도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서울 아파트 5월 20일. 주로 59제곱이면 25평이잖아요. 99면 한 42평 되고요. 40평, 43평. 그 평형대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평형이거든요. 서울 아파트인데 지금 밑에 점선이 하나의 점이 뭐냐면요. 직전 거래.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있어. 사마천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5일날 1억에 팔렸어요. 근데 7일날 1억 2천에 팔리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올랐죠. 오르면 요 점이 올라가서 2천에 찍히는 거예요. 그 표를 제가 점도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면 점들이 어때요? 이건 다 하락한 거잖아요. 그 전보다. 그렇죠? 동일 단지입니다, 다들. 이 점 하나가 동일 단지에 직전에 팔렸던 가격에 비해서 다음 거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하락 거래가 많죠. 근데 통계는 4주째 상승이라고 그러고 서울은 엊그제 보도에는 0.03 상승이라고 떴잖아요. 도배가 됐죠. 근데 제가 금요일 날 한국부동산원 과장 분야하고 통화했습니다. 통화해가지고 아마 1주, 2주 안에 뭐 쇼킹한 거 하나 나올 겁니다.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받아쓰기 하니까. 저는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자료거든요.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죠.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인천하고 부산 혹시 쪽에 뭐 아드님이나 이렇게 대신 계시면 여기 칠판이 있구나 있기는. 그러니까 서울이 가운데 있으면 주위에 인천이 있잖아요. 위로는 파주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인천 밑에가 이제 뭐 용인 옆으로 광명도 내려가는데 인천시 입주 물량이 이게 이제 점선이 적정 입주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만 한 3천 가구면 충분해요. 이건 어떤 수치냐면 인구 대비 구식인데 0.0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몇 쌍이 결혼하는 걸 예전에 이게 한 20년 전에 누가 만든 표예요. 근데 제가 지내보니까 틀린데 일단은 맞아요. 네. 흐름을 보면 이선인데 지금 어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언제 분양을 했을까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 다 지어진 거. 그러면 아파트는 몇 년 걸리죠? 짓는데? 네? 3년이요? 네? 3년. 그것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15층 이하는 2년 6개월, 25층 이하는 3년, 35층 이하는 3년 반, 49층 넘어가면 4년 뭐 이렇게 됩니다. 50층 넘어가면 5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보면 그러면 3년이라 말씀하시니까 1, 2, 3, 2019년도죠. 2019년도, 20년도 어땠어요, 여러분? 부동산 좋았죠? 좋으니까 그때 갭투기 바람 불었죠? 부르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때만 해도 많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북한 정치 외교 쪽에 신경 쓰다 보니 부동산에 김현미 장관님을 내세웠는데 김현미 장관님은 열심히 열정은 있었으나 스킬이 부족했잖아요. 그 당시에 탄핵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옆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 어공 말고 늘공들한테 복을 받았습니다. 그 늘공에 국토부에 그럼 장관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높은 사람이 누구죠? 차관입니다. 차관이 이제 박땡땡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한 15년, 20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저도 이제 그 출입을 한 때 알죠. 그 사람이 이제 사고 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사고 쳤죠. 임대사업자 뭐 이걸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님은 뒷박을 맞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면 임대를 5%께 안 오르니까 임대신이 안정될 거다. 이것만 던진 거예요. 근데 웬걸 혜택을 더 주자 그러니까 말 되잖아요. 혜택을 더 줬더니 전국의 투기 투자꾼들이 옳다구나 하고 집을 그냥 몽차 사버립니다. 팔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10년 임대 무기하니까. 당한 거죠.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계획을 그냥 잡으면 되는데 너무 그 북한 핵 그것에 좀 올인하다 보니까 맡겨놨겠죠. 김현미 장관한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여기저기 보고를 받는데 여전히 박선호가 보고를 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정부 때 차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아시잖아요. 그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약간 편향적으로 갔죠. 근데 겉으로는 명분을 잘 내세워요. 서민을 위해서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사업 제도 막 살랐죠. 주택 공급 과잉될 수 있습니다. 공급 안 하셔도 됩니다. 난리 났죠. 꼬이는 거죠. 실무진 잘못되면 망합니다. 직원도 잘못되면 망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막 파는 것들이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사고 터지죠. 그런 형태고 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수원에 아시는 분이나 자산계획 있으면 좀 밀었다 하시고요. 너무 많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서울 입주 물량 38,800, 4만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펌핑하는데 지금 개포 자이 프레젠스라고 있어요. 서울에 한 3,400, 3,000인데 지금도 한 1,000개가 아직도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월세하고 전세가. 2월달 입주였거든요. 매물은 10월달부터 나왔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웃긴 얘기로 옆에가 개포 우성 6단지인데 여기가 전세가 6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새로 지어졌잖아요. 큰 게 새 아파트고. 근데 얘가 25평이 쭉 가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10억 받아 전세만 10억인데 1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6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5평이 사람이 없으니까 살 사람이. 왜? 금리가 올랐잖아요. 부담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던 개포우성에 6억에 있던 사람이 나는 이거 25년 된 집인데 새 아파트가 똑같은 6억인데 나가죠. 글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집은 막 나가고 지금 그때 얼마냐? 2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역전세가. 그게 아직도 시작되고 있고 내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은. 중요한 건 광주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원래 봄부터 시작했는데 뉴스에 많이 안 나왔어요. 뉴스에 많이 안 나오고 저는 보고 있지만 매번 올려드릴 수 없어가지고 광주도 지금 역전세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뭐 바쁘셔서 모르시겠지만 시장이 좀 다운될 겁니다, 여러분. 강남 4구 입주 물량 폭탄 이렇게 되면 서초구가 요 파란색이 2022년도 건데요. 2021년도에 하반기에 시장이 죽었잖아요. 물량이 없어도 시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대단지만. 소단지 합하면 2만 채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가을에 터질 겁니다, 아마. 맞추면 제가 좀 맞추는 것 같고, 못 맞추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맞출 것 같아요, 제가. 전국 적정 물량 대비 초과 물량.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광주 보시면 되겠죠? 광주, 뭐 대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입주 물량이 점선입니다. 적정 물량이. 그럼 제주도는 조금 있다가 많이 조용하면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가실만 하죠?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근데 이런 데는 어때요? 충남 같은데. 지금 사라 그런 사람은 물리는 거죠. 물린다는 표현이 뭐냐? 비싸게 지금 샀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전세 끼고 샀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돈을 개워야 되면 역전세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이자 못 내면 경매당하죠. 파산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거 보시고 그림 이거 자료에 있으시니까 광주는 버티고 버티는데 역전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지역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경매지표 보시면 계속 내려오죠. 여러분이 전국인데요. 좀 올라갔다가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볼게요. 자, 보시면 경매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낙찰가하고 낙찰가율. 낙찰가율이라는 건 평균 여기 80%라고 써 있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1억에 나왔어요. 그러면 8천만 원 되면 낙찰가율이 80%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낙찰률은 요 밑에 겁니다. 물건이 10개가 나왔는데 10개가 다수화되면 낙찰률은 100%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19%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2개만 선택받고 8개는 아웃되면 경매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값에는 안 팔리니까 20%를 다운시켜가지고 팝니다. 수원하고 인천지법은 30%, 부천지법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다운되잖아요. 이 현상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보실게, 안 보시겠지만 자료에 있는데 120%예요, 여기는. 낙찰가율이. 언제? 경기 좋을 때 2021년 6월 마지막 꼭지 때. 2021년 가을이 꼭지였거든요, 부동산이. 감정가가 1억인데 1억 2천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1억 4천, 5천을 오를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들고 있다 물린 사람들은 지금 박살난 겁니다. 76%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물린 사람 지금 많습니다. 서울에. 뉴스에 많이 안 나서 그렇죠. 과도한 탐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2008년인데요. 2008년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약하죠? 약한데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전세 대출 완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죠? 꼭지의 점이 틀리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인구도 늘고 집도 늘었는데 볼륨상 똑같다라면 이 정도 쳐줘야 되는데 반토막도 안 나면 뭐예요? 결론은 집값이 비싸거나 돈이 없거나 똑같은 얘기죠. 아니고서야 왜 안 올라가죠? 더 올라가야죠, 사실. 소득도 늘었는데, 그쵸? 이때 1인당 소득에 비해서 지금 2배 반 늘었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서울시 거래량도 좀 밑에 있고요. 똑같습니다. 서울도 똑같아요. 그냥 그림이.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아시는 분이 빌딩 하나 살래? 강남에 이러면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진짜. 제가 후배들이 회사님 뭐더라? 와이드 파트너스인가? 빌딩만 전문으로 세계 체인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들어왔는데 그 지사 사장이 제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인데 빌딩을 뭐 20년 했죠. 하다가 이제 체인점을 맺었는데 지금 물건이 막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보안상 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강남에 100억 자산가 이런 사람들 유튜브 하는 거 가끔 보셨죠.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100억 자산가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유합니다. 아니 100억인데 무슨 공유를 해요. 자기 일하기 바쁘지, 그죠? 그 사람은 원금 얼마인 줄 아세요? 7억, 10억밖에 없어요. 100%예요. 그 유튜브 나오는 애들은. 그게 뭐 하려고 그러냐? 사람 모아가지고 매기는 겁니다. 돈 빼려고. 100억 자산한데 그걸 왜? 자본금은 10억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85%까지 대출해줬거든. 꼬마 빌딩을. 다 지금 그 사람들 금리가 2%니까. 그죠? 얼마나 싸요? 1년에 1,500, 한 달에 1,500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4%가 되는데 임대료가 2,000이니까 남는다고 생각 들어갔는데 지금 역전됐잖아요? 매달 지금 몇 천씩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를 절대 오픈을 안 합니다. 그냥 현재 가장 임차인까지도요. 임차인 하나 아는 사람을 써가지고 딱 꽂아놓고 월세를 갖다 800짜리를 2,000원 만들죠. 이해되셨죠? 그럼 수익률이 맞춰지니까 중개하는 사람이 그걸 팔아먹어요.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사세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의사들이 많이 당하더라고. 막 모아서 돈 많으니까 막 대우해 주니까 그래? 은행 3%인데 6%야? 와우, 사인 딱 치죠.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그런 분들 전화 오는데 조심하십시오. 당분간 2년 동안은 조심하시고 엘리어트 파동하고 피보나치 수열인데 뭐 다 아시니까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요즘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쭉 올라오다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서울 소득 분포입니다. 그럼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요. 12억까지 갔다 지금 10억으로 때려졌거든요. 현재 10억. 자, 그럼 계산 조금 머리 아프시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마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사마천 선생님이 이런 거 취급도 안 하셨는데, 그죠? 물론 뭐 화식열전도 사마천 선생님 쓰셨나요?
아, 지금 하셨구나. 역시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우리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여기 빨간 게요. 비율이 더하면 70%입니다. 서울의 2인 가구 이상의 소득 분포예요. 그런데 이거 7천까지입니다. 7천. 5천에서 7천만 원이 실수령. 7천만 원이면 여러분 세금 빼고 보험 빼면 실수령액을 계산 아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여기 7천이 계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80만 2천 원 나오더라고요.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에까지. 그리고 5천, 6천 정도 받으면, 5천 받으면 402만 원. 딱 손에 쥐는 게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10억짜리 집인데 요새 중도금 대출 5억 해준다 그러잖아요. 저 특례보금자리. 10억 샀다. 5억도 없다 그러면 5억은 대출됐잖아요. 그럼 2억은 신용 뭐 어떻게 막 쓰라는데 은행이 지금 DSR 제도가 시행되니까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5억이 없으면 못 사요. 아니면 6억짜리 집을 사야겠죠. 그럼 5억을 대출받았다고 칠게요. 중위가격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4%니까 4, 2천이에요. 한 달에 180 내면 돼요. 원금은 안 갚나요? 갚아야 되죠. 보통 230에서 70 정도 내야 돼요. 그럼 남는 돈 얼마죠? 130에서 180이에요. 생활이 됩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늘어나죠. 정부가 5억씩 대출을 해주는데도, 그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을 대출해 줍니다. 물론 DTI는 보는데, DSR을 피해가서 만든 특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살 사람이 많이 없다. 유효 수요가 없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요 그림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제 유튜브에서 설명할 텐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아까 책 사신 분들 계신데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만 아셔도 부동산 시장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딱 보셔도 사실. 뭐 되게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이거 만든 양반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만든 거는 이 그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저의 3년 선배님인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합니다. 그분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림 만들 때 저한테도 전화 오셔서 이거 맞냐? 그래서 맞다. 근데 기간도 써라 형님 그랬더니 기간을 못 쓰겠다. 책임지기 싫다 이러시더라고. 왜냐면 요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양시장 호조다. 그럼 여기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분양이 증가하면 이 반대에 가서는 입주가 증가하잖아요. 지금처럼. 경기가 좋으면 분양이 증가하는데 그럼 2, 3년 뒤에는 말씀하신 3년 뒤에는 시장이 죽죠. 그죠? 그 다음엔 또 살고 죽고 계속 돕니다. 텀의 차이인데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주위에서 야 너도 사 지금 안 사면 집 못 사 이생 끝이야 이러면 그냥 얼떨결에 사면 안 돼요. 이걸 아시면 안 사죠. 아 지금 펌핑의 끝이구나. 참을 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은데 이미 2021년도 22년 초에 다 팔았습니다. 돈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아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좀 어려우니까 자 임대료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를 해요. 여기 P는 I분의 I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계산해 보니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 요거는 연 임대료고 이건 기대 수익률인데 P는 I분의 R 딱 치셔가지고 꼭 한 번만 체크해 보십시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 P는 I분의 R.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주택가격이 10억짜리가 2%면 연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송파의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짜리 아파트가 임대 수익률이 300만 원인데 1년 곱하면 4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3,600? 그걸 계산하면 이율이 나오잖아요. 내가 20억을 투자했는데 3,600을 번다는 건 뭐예요? 1.7%, 6%밖에 안 되죠. 수익률이. 그걸 왜 사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아서 딴 거 투자하죠. 왜? 예금이자가 4% 올랐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그때 팔고 빨리 갈아타는 거고. 그러니까 P는 I분의 R을 알면 집값이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광주 아파트에 내가 저 집을 사고 싶다.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아냐. 이걸 넣으시면 돼요. 광주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월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월세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몇 프로가 나오나. 근데 그 아파트 값이 월세 이율이 2%다. 그럼 아파트 값이 비싼 거죠. 값을 낮춰야 이율이 4% 올라가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쫓아가잖아요.
은행이 이제 맞춰주는 주택가격이 되려면 주택가격이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알죠. 모든 시장은 자산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체크하시는 좀 부탁드리고, 결론 요점 거래량 전세가 요 세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요게 요 그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집값이 항상 올랐죠.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네, 그거 하나 팩트 넣고, 전세가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니까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 말고, 그럼 막 매물이 감소하잖아요. 수요는 늘고. 그것도 상승이죠? 그리고 미분양이 없어. 상승이죠, 당연히. 이 세 개가 동시면 무조건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다 이 표를 하나 딱 붙이셔가지고, 거래량, 전세가, 미분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지표 있었죠? 경매지표는 6개월에서 1년 선행지표입니다. 근데 요것만 세 개만 붙여놓으시고, 여기 제가 설명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이럴 땐 하락이다, 이럴 땐 상승이다. 그럼 이 세 개가 동시에 좋은 쪽으로 가면 상승, 동시에 나쁜 쪽으로 가면 하락. 그쵸? 이것만 알고 있어도 책상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부동산 공부 많이 안 하셔도 이거 갖고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해봤더니 결국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그 벌꿀 모형하고. 이해되셨죠? 흐름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지표. 양이 좀 많아서 막 가겠습니다. 지표. 그림 자꾸 보면 좋으니까.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그림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림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자, 이게 서울 지표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 162. 야, 지금 뭐 완전 돌아버린 집값 214. 서울이에요. 여기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있어요. 신기한 건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서울 집값의 6대 광역시의 최고가는 서울의 최고가의 최고로 올라오면 50%. 요새는 좀 특이하게 해운대께 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3년 동안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주택 가격이 서울 꼭지 가격에 비슷한 입지가 30% 40% 내려온다는 건 갭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게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이론이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냥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 보시면 평균 중간 가구 소득의 평균 주택 가격을 매입을 할 때 이 조건에 25점 DTI 25.7%, 원리금산 LTV 50% 정도 잡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요. 만기 20년. 이걸 했을 때 데이터를 내는데, 물론 만기를 30년으로 하면 부담이 좀 줄겠죠? 수치는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이 기준을 써요. 쓰는데, 지금 이 수치는 뭘 말하냐면, 100이면은요, 한 25%를 내 소득에 25%를 주택을 샀을 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담이 없죠. 75%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싸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83까지 내려와요. 83이면 20%밖에 주택에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안 샀어,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80에서 120 사이가 안정적인 밴드입니다. 구간인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났죠? 쭉 났죠? 코로나가 또 컸죠, 여러분? 저금리가. 그리고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워렌 버핏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꼈던 요 몇 년간의 이 아름다운 자산 상승의 장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것이다. 경제 시스템을 다 파가본 거거든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2030, 40 세대들 지금 다시 들어가거든요. 뭘 모르니까 또 오를 줄 알고. 물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안 낮아졌습니다. 198이에요. 그러면 버틸까요, 계속? 유효 수요의 이동. 이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을까요? 영끌 시절에 모든 분들이 조금만 능력이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집 사게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 도움이든 뭐 무리해서 하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 그 높은 집값에도. 그러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미 거래량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유효수가 이미 2019년, 20년도에 다 산 거예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까 보처럼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2020년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금리까지 올라가네? 그럼 보세요. 집이 10억인데 금리가 2%일 때 부담은 내가 2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금리가 4%면 얼마 더 내야 돼요? 400 내야 되죠?
부담되니까 더 못 사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 겨울에 박살난 거죠. 전국 시장이. 지금 뭐예요? 대출을 정부가 고정금리에서 일단 살아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상황을 볼게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북유럽 5개국은 세금을 50% 내죠. 캐나다도 한 40% 내고, 그런 데들은 가계부채율이 높아도 나라에서 커버가 돼가지고 미래의 부채에 대한 부담 능력이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수당이 나와가지고 갚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빼고 정상적인 나라들에서, 그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지금. 1등인데,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1등인데 여기 있는 나라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독일 빼고 다 부도가 터졌던 데입니다. 한 번씩. 여기 이제 이걸 읽어 드릴게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은 137, 2008년입니다. 일본은 140%, 1990년 버블 때. 스페인은 150, 2010년도 피그스 사태.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은 206. 근데 위험한 요소를 갖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이 안 되고. 왜? 먹고 쓸 돈이 집에 이자 돈으로 다 나가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안 들잖아요. 뭐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자, 피케티 지수라고 있는데 21세기 자본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케티 인덱스에는 1, 2가 있습니다. 1, 2가 있는데 가계, 기업, 정부가 1년에 벌어들인 돈하고 현재 재산 가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년에 1억을, 만약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면 10배죠. 내가 1년에 버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집 식구 중에 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뭐 딸도 넣고 부인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계 기업만 넣으면 피케티 인덱스 1이라고 그러고 가계 기업 정보 2라고 해요. 이건 1인데 뒤에 장을 볼게요. 이해는 되셨죠, 개념은? 안 되나요? 제가 1년에 1억을 버는데 현재 재산이 10억이에요. 그럼 10배가 있잖아요, 돈이. 1년에 버는 것에 비해서. 그 자본 가치가, 그죠? 그 수치가 그럼 10이죠. 퍼센트로 하면 내가 1년에 버는 것에 비하면 10이니까 1000%죠. 100%가 아니라. 이 개념이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게 21세기 자본론 책자입니다. 60년 역사를 갖다가 이런 패턴을 다 정리한 책을 요약한 게 이 표예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표의 의미를 아시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죠. 저도 21세기 자본론을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2번 봤는데 50%밖에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약간 기본적인 건 이해는 됐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핵심은 요겁니다. 국민 순소득과 국가 총자산에 대한 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됐죠. 국민은 가계기업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일본은 7, 698. 여기 있죠? 1990년 접해 700, 698 맞죠?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7, 미국은 4.8, 480%, 이탈리아 7, 690%일 때 버블 붕괴, 스페인은 8, 800%일 때 부동산 버블 붕괴. 대한민국은 산출 방식에 따라 아까 말한 피케티 인덱스 1 말고 2로 하면 6.7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치들하고 비슷하죠? 좀 이상하죠? 우리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피케티 인덱스는 국민 대차 대조표 계정이라고 있어요. 1년에 번 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토지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하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6.7이 나왔습니다. 좀 위험하죠? 뭔지 모르냐? 좋은 건 아니죠.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경제 동향을 보실 때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환율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율을 보려면 금리를 보면 되고, 그래서 물가, 금리, 환율 세 개는 꼭 공부하시면, 제가 부동산 30년 하면서 20년 차에 한번 뭐 책을 썼다가 좀 뭐 맞기도 하고 반은 틀리기도 했는데요. 경제를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 10년 보니까, 친구들이 뭐 유명한 대학교 교수예요, 경제학과.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CDS 프리미엄이라고 거기까지 제가 들어갔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정말 아이러니하다니까요. 경제학과 교수들이 아시겠지만 정교수들은 1년에 논문 2개 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가리키도 바쁘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석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교수 기본이 논문을 2개씩 써야 되는데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 다 들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뭐 학과장 하면 또 서류 낼 거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제가 깜짝 놀랐죠. 미국의 유명한 그 듀크대를 나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엄마나 이거 웬일이지? 그래가지고 또 텔레비에 나온 경제학 박사 있어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제가 물어봤나 봐요. 12년, 13년 전에 막 공부를 하니까 잘 몰라요. 아, 이게 경제학의 한계구나. 박사를 따면 뭐하나.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물가, 금리, 환율만 알면 되는데 물가, 금리 관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지키고 물가, 금리만 알면요 경제의 80%는 안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잘 안 했죠. 그냥 물가, 금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 유튜브에도 물가, 금리에 대해서 써놓은 거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시고. CDS는 보험 상품입니다. 은행이 어디 돈을 빌려주는데 제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아, 돈을 못 받을 것도 같아. 느낌이 이상해. 근데 여기 보험회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면 돈 줄게. 오! 들겠죠? 그게 국가 CDS라고 부릅니다. 저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리만 브라더스가 막 파는 거예요. 그 보험 상품을. 근데 보험회사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받죠? 그런 일이 글로벌 금융입니다. 그래서 CDS가 기본인데,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걸 조금 이제 아는 단계가 됐는데, BDI라고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딴 사람보다 먼저 하는 건데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 해서 해운 운임 지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발틱해 그쪽 있잖아요. 그쪽. 유럽 애들 놀던데, 거기서 이제 해운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해운의 운임료가 있잖아요. 운임료를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이 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12,000까지 갔습니다. 근데 터지고 나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1200입니다. 1200. 그래도 운임이 안 되는 거예요. 12,000까지 지수가 올라왔는데 1200이라는 건 뭐예요? 수출하고 수입하고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안에 먹고 살기 지금 정신없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 지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해운 조선업은 어떻게 될까요? 배를 더 지을까요? 사람들이 안 짓잖아요. 그럼 이때 공부한 사람들은 대우조선, 현대해양조선 다 주식을 팔겠죠. 운임지수가 떨어졌는데 배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운임지수가 오르는데 조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물동량 중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선박들의 물동량에 계산하면 모자리 남은 게 나오죠? 그러면 또 주식 투자가 또 가능하고. 이런 물가 금리가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돈 돌아가는 겁니다. 요거 보셔가지고,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여기서는 완전 바닥이다 그러신 분들은, 요게 금융 지식 기초, 이거 블로그인데요. 제가 찾다가, 저도 10년 전, 13년 전부터 공부했다 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지. 그죠? 맨날 보험 상품만 가르쳐 주고, 증권만 가르쳐 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써놨더라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주 기초자가 쓴 건데 알기 좋게.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약간 타고 넘어서 지금은 한국 자금 중개 돈 돌아가는 까지 볼 줄 알거든요.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보면 여기도 물가 금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도움 되시면 좋겠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면 여기 블룸버그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고, 써놨어요, 제가.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세계 금융. 제가 이제 보는 데이터 장소입니다.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3대 금융정보 이렇게 써놨고, 이렇게 또 있고, 활용하시 바라고. 자, 하이니 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보험회사 분이에요. 보험회사 분인데, 1930년대, 여기 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인데, 지금 이게 경제학계에서 이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0건의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거 넘어가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접촉사고잖아요. 그 중에 29건은 누가 다쳐, 목도 다치고, 팔도 부러지고, 뭐, 이럴 수 있죠? 한 건은 사망이에요. 이게 뭐냐? 자꾸 짜잘한 일들이 그럴 땐 잘 모르는데, 좀 큰일이 자꾸 생기면 뭔가 큰일이 턴이다는 그런 논리예요. 우리나라 속담을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거죠. 굳이 연결해 보면. 근데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영국이 나라가 망하려고 뭐 총리가 사임하고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작년에. 기억나시죠? 영국 총리가 뭐, 정책 부자 감세 정책 썼다가 박살나고 사임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보다 연배 많으셔도 처음이죠. 처음인 일이고, 레고랜드발 이것도 처음이죠. 대한민국 지자체가 돈이 있는데 돈을 못 갚겠대. 이것도 처음인 일이에요. 난리가 났었죠.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이것도 콜옵션을 포기해요. 처음인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서울 뭐 이게 폐업공제 노란 우산공제 있잖아요. 여기 폐업공제금이 사상 최대. 없던 일이 자꾸 생겨. 그죠? 이상한 일이 생겨. 갑자기 롯데가 망한대. 그 큰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롯데건설이. 그래가지고 신동빈인가 신동엽인가 신동엽은 좀 코미디언이고 신동빈 회장이 자기 사재 털어다가 막 메꿨잖아요. 부도 안 나려고. 그런 일 겪어봤어요. 롯데는 IMF 글로벌 때도 멀쩡한 회사예요. 이상하죠? 태영건설 아시죠? SBS. 태영건설 지금 부채가 300%예요. 웃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면, 그 중국의 1위 건설회사는 헝다그룹이잖아요. 헝다그룹이 망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물산보다 더 큰 거죠. 망했어요. 원일, 나라에서 팍 밀어주는데, 감당이 안 되게 버블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로, 뭐, SVB 은행 빡빡빡 자빠지고, 근데 그 SVB 은행의 자산, 뭐,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우리나라 우리은행보다 한 50배, 막 100배잖아요, 사이즈가. 우리나라는 잘 못 느끼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복잡한데요. 빨간 거하고 노란 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드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 리세션 히스토리 오브 하드 앤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인데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 그동안 미국의 역사에서 경착륙이 있었던 때와 연착륙이 있었던 때를 그래프로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4개의 팩트가 있는데 실업률하고 금리만 보시면 돼요. 노란 거, 빨간 거. 나머지는 뭐 유가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이걸 한참 보고서 깨달은 부분이 이제 이거죠. 보시면 여기 노란 거는 이제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빨간 거는 금리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노란 선이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건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 그러면 금리는 그때 어떨까요? 좀 낮았겠죠. 대부분 그래요. 역사를 보면. 자, 이번에 코로나 때 처음 제대로 겪어보셨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걸 제 주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바쁘셔가지고 투자를 안 하셨지만 아는 사람 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지금.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욕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만든 애들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알고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업률이 내려오니까 금리가 어느 날 올리기 시작해요. 그죠? 이렇게. 왜 올릴까요? 왜요? 자산 버블이 너무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거든. 짐바브웨처럼. 그죠? 역사에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 나왔죠. 경제 상황과 금리와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게 나왔고, 그러면 그 물가가 연결되죠. 실업률이 줄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임금이 돈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가 금리랑 연동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씩 볼까요? 자, 실업률은 내려오고 금리는 올라가면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지. 보이시나요? 막대기. 잘 안 보이시나? 밝아서? 막대기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 침체입니다. 여기 리세션. 이 기간이에요. 1년 반 동안. 막대기가 두꺼울수록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럼 그림 볼까요? 요게 나오면 막대기가 생기죠. 이렇게 딱 또 생기죠. 딱. 이거 2000년 IT 버블. 공통적이에요. 실업률이 내려가는데, 안 돼서 금리를 올리니까 뽁 터지고. 이거 다 똑같아요. 그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실업률이 내려가서 시장이 막 좋은데 금리를 살짝 올리니까 그 몇 년, 6개월, 1년 반 뒤에 뽁 터져. 그죠? 그리고 2008년 어때요? 똑같죠? 실업률이 내려오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실업률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다시 올리니까 뽁 터지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쵸?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실업률. 미국. 와.
금리 계속 낮았죠? 이게 2020년까지입니다. 히스토리. 자, 그럼 이걸 이게 프레드라는 데인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몇십 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달라스 은행에서 카바를 하는데 미국의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전 세계 데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리세션에 대해서 이걸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붙여가지고 히스토리를 치다 보니까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구나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고 프레드라는 데 들어가시면 딱 치면 이 그림 여기 치면 딱 떠요. 다운받으셔도 되고 좀 이해되셨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파월 장관이 얘기했죠. 앞으로 2년 정도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럼 그때 지금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자산 가격이 내려오니까 살 때 좋은 가격에 사시는 타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위의 자산가들이 이미 재작년, 작년에 털고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 안 사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년, 2년 안에 더 내릴 것 같다라고 판단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차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집이 잘 돼요. 내가 건물주인데 치킨집이 1층에 세를 줬는데 잘 됩니다. 치킨집 사장이 가게를 좀 늘리겠다고 돈 좀 빌려달래요. 1년만. 왜? 매출이 좋은 게 보여. 매출을 갚겠다고. 그럼 빌릴 수 있죠? 1년 정도. 그죠? 근데 한 5% 빌려줬다고 할게요. 이자 수익률을 5% 그러면 더 보태서 달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주인님, 우리가 10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10년 빌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확실하게 장사 잘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5%에 똑같이 주나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망할 수도 있고. 그럼 한 7% 줘야겠는데? 이렇게 되죠? 사람이. 상식적이죠?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기본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사례를 들어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건 무슨 이유죠? 5%인데 7%짜리가 아니라 갑자기 얘가 10%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 아저씨가 갑자기 딴 데 사고를 쳤어. 월세를 못 내서 무슨 일이 터졌어.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겠죠? 5%가 아니라 10%도 빌려야겠죠? 그게 사채 아닙니까? 그죠? 사채 금리가 높잖아요. 어떨 때 빌려요? 급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죠? 맞죠? 자, 그럼 단기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생태가 약간 균열이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10년짜리 국채 뭐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10년 국고채 금리하고 요거는 이제 2년물이에요. 2년물이 좀 짧잖아요. 그럼 2년물이 더 낮아야 되죠. 근데 그러면 10년물이 3%, 2년물이 2% 맞죠? 그럼 다 플러스죠. 3 빼기 2는 플러스인데 단기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럼 3 빼기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뭐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국고채 금리가 이게 0이에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전됐다는 얘기죠? 역전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역전되고 나면 좀 있다가 막대기가 하나씩 생기죠? 네. 그죠? 3개월물이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뭐 점점점 그게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맞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빅쇼트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미국이 집값이 폭락할 때 영화에 나온 양반이잖아요. 이 실존 인물이고 이 영화 주인공은 이 양반이에요. 크리스틴 베일인데 돈을 싹 돈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다. 조사를 해보니. 풋옵션이라고 하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팔 권리, 살 권리를 미리 하는 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100만 장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 영화로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팀이 돈을 벌었죠. 영화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이름이 마이클 버리예요. 버리인데 이 양반이 트위터를 합니다. 혹시 한번 트위터 찾아가셔도 좋은데 특이한 양반, 약간 천재면서 똘끼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트위터를 하는데 보통 사람 말을 쓰잖아요. 내가 오늘 어디 갔다 그러잖아. 이 사람은 그걸 안 하고요. 단어만 씁니다. 막 경제 상황이 막 어지럽고 막 이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쓰고 한 5분인가 30분 있으면 지워요.
팔로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쓰면은 사람들이 막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 셀 한마디에. 파워가 크죠? 저 웃을 게 아닌 게 여기 게임스탑 있잖아요. 게임스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도 게임스탑 쓴 다음에 30분 있다가 뭐 셀, 바이 둘 중에 하나 쓰겠죠? 영향이 큰 거죠. 왜? 이 사람이 선견지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요즘 상황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쉬어라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해되셨죠? 비슷하죠? 자, 패러다임 변화가 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12분 됐다. 좀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좀 한번 들으시고 나면 우리 또 자료를 복사를 잘 해주셨네요. 와우, 칼라로 다 해주신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역시 회장님이 다르시네요. 저 교보생명 VIP들도 흑백으로 하던데 한 300명 되는데 흑백으로만 이렇게 막 A4에다 찍게 해주는데 와 여기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자, 부동산 상승 간단히 볼게요. 부동산 상승 펀더멘탈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경제 성장이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세 가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집은 비탄력적이라서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인구는 매년 나올 때마다 1년마다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요. 경제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좋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율이 맞을 때 또 조작적인 펀더멘탈이 있어요. 정책을 통한 저금리 거래 규제 하나, 대출 조건 하나, 거래 규제 하나, 수요 공급 미스매치 일부러 집을 들져요. 이 시기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정부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시기에는 결혼할 상이 몇만 상 되겠다가 나와요. 근데 집을 그 2년 전에 3년 전에 집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자라겠죠, 순간적으로. 집값이 좀 튀겠죠. 그걸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책 시행 속도 체크하시고 투자 투기세력 언론사 건설사 여기 파워가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하고 여기 혹시 뭐 건설사 사장님이 계시면 뭐 지방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서울은 커넥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거의 예술입니다 제가 볼 때 경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조차도 경제 시스템을 못 맞거든요. 흐름은. 지금 이제 부동산 피해 분야가 나는 거고요. 자, 하락의 펀더멘탈입니다. 고금리 거래 규제 강화, 공급 확대 입주, 요건 들어갔죠? 요거 들어갔죠. 거래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번에. 요건 좀 빠졌는데, 가격에 대한 인계점, 수요 감소, 요 세 가지가 되면 무조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만든 거냐? 2011년도에 만든 겁니다. 여전히 유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고, 두 가지가 충족하면 뭐 보합, 뭐 약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파동인데 이건 마무셔도 되고, 택지 진정 공급 현황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땅을 지정을 합니다. 신도시를. 이게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요. MB 정부가 여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택지를 지정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경기가 좋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이때는 6, 7%였잖아요. 평균. 이때는 10%였고. 근데 10%인데 집을 안 지니까 폭등하죠. 당연히. 이때도 폭등했고 이때는 어떤 게 영향을 컸죠? 전세 대출 제도. 전세가 주택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면 전세가 5억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웃긴 걸 할게요. 전세가 5억이고 주택이 5억이면 집 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세 대출은 나라가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이 해줘가지고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게 힘들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 근데 전세대출을 해줘, 나라에서. 그러니까 집값을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전세대출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라는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나라가 보증을 쓰니까 전세대출이 되고, 은행이 중간에서 일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만 먹어요. 정부가 나라 세금을 갖고 전세대출 해줬는데 좋은 것 같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베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 5억 전세 안 받고 주택 살게 5억 주고 그건 또 안 해줘. 왜 그러죠? 이건 뭐 대충 이해되시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집이 없다 보니까 이때 폭등을 한 거고 저금리에다가 아까 저 그림 있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썼다는 그림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땅을 지정을 했으니 입주하려면 언제 하죠? 택지 지정은 보금자리 주택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3기 신도시 10년, 20년 돼도 입주하기 어려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건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했잖아요. 투트랙 전략을 써가지고 입체 환지 보상 제도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벌써 4년 만에 유리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짓기 시작하면 6, 7년 뒤에 입주거든요.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구 변화입니다. 이렇게. 이거 20대, 30대부터 써는 거예요. 30, 40, 50, 60, 70, 80. 아니구나. 5세 단위 끊었네. 죄송합니다. 30에서 34, 35에서 39, 40에서 44 이렇게 끊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여기가 두껍고. 그림 보시고. 초등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건 얘기 들으셨죠? 요새 학교가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학교가. 저희한테. 학교 연령별 추이. 제 기억에 저희 때가 90만 명 봤나 그럴 것 같아요. 저 수능을. 80만 명, 90만 명 봤거든요. 작년에 40만 명 봤나요? 반보다 더 줄었죠? 그러면 학원, 지금 똑똑한 학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털고 다른 사업 갑니다. 왜? 10년 뒤에 바뀔 거니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 5년 동안에 서울에 유치원이 190개가 폐원했고요. 전국은 774곳이 폐원했습니다. 심각하죠. 서울에 고등학교가 폐교했고요. 폐교 절차 들어갔고 초등학교는 이미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도시에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출생자 사망자 수가 역전된 지는 2년 전이죠. 2년 전인데 여기가 이게 단위가 큰데 이게 2045년도 이때 가면요. 이 갭이 막 1년에 40, 50만씩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영광군이 출생률 1위죠. 네, 전국 1위입니다. 근데 인구는? 네, 왜 줄죠? 네, 태어나는 분이 10분인데 돌아가신 분이 15분이면 줄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잘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혼인 건수와 출산화 상황인데요. 이 주택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고 시간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구조 변화 불가피 한번 보시면 돼요. 은퇴 계층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주택을 처분하겠죠. 상속을 주거나 처분이 하면서 영목이지 뭐 이게 주택 영목 있잖아요. 그 제도가 이제 시장이 증가하고 고령들이 공통적인 게요. 60평 사시다가 아기들 다 장가 보내고 혼자 두 분이 사시다 뭐 한 분이 돌아가시면 40평 못 버팁니다. 강남도 못 버팁니다. 25평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집이 중성이 늘어나겠죠.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자,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좋고 한번 생각해 주실 게 뭐냐면 GDP는 지대 더하기 임금 더하기 이자인데 대한민국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했는데 저같이 60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혜택을 받지만 우리 2030 세대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냐? 얘가 너무 센 거예요. 벌면 뭐예요? GDP가 늘어나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이 이제 공익 개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거 시간이 없구나. 국토개혁물 이용의 법률 여기 자 여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동산의 기초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짧은 시간에 최대한 축약해서 부동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게 뭐죠? 동그란 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영광 뭐 이렇게 있죠? 이게 뭐죠? 우리 여러분 사는 데가? 네?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는 데를? 농촌이라고 불러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정치, 경제, 문화가 모여있는 곳, 사람이 많고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도시잖아요. 이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죠? 도시죠? 네. 그럼 퍼런 게 있어요. 이거 뭐 태릉산맥, 뭐 이런 거 산맥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또 대답 못하셔? 산이요. 산을 더 크게 하면? 네? 산맥. 소심하게. 더 크게. 산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그럼 뭐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죠? 땅에서 태어나요? 거짓말도. 무슨 땅에서 태어나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요?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연에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자연 환경 보존적이라고 해서 산, 강 이런 거 자연이잖아요.
그걸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도시라 그랬죠? 도시지역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건 뭐예요? 평야인데 제가 색깔을 잘 붙이라 이렇게 됐어요. 뭐 김해평야, 뭐 호남평야 막 있잖아요. 평야들.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부를까요? 근데 평야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야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그냥 농촌지역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농림지역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시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국토 체계입니다. 몇 분 안 걸렸죠? 이거 왜 넘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여기 광주에서 영광까지 올라다 보면 영광도 도시고 광주도 도시잖아요? 오다 보면 평야가 있어 그래. 좋아. 산도 있어. 오다가 갑자기 요런 데 말고 저기 가면 길가에 가다가 이게 농촌도 아니고 뭐 모텔은 있고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이런 데 있죠. 그게 뭐예요?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뭐예요? 정체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관리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관리지역. 됐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관농자. 약하다. 도관농자. 네, 좋죠? 도시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을 지나면 농림지역이 나오고 산에 가려면 자연지역이 나오잖아요. 도관농자. 다 외웠습니다. 끝났죠? 이게 대한민국 국토 체계예요. 쉽죠? 뭐 누가 뭐 쉽죠? 잉 뭐 이러는데 자, 용적률 건폐율 아시죠? 많이 아신다. 모르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통과. 통과할게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제가 혹시 몰라서. 자, 이렇게 해놨어요. 영화군이 있잖아요. 자, 도시지역, 도관농자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법칙을 만들어 놉니다. 이렇게. 국토계, 광역도시계, 이렇게. 그 표가 요겁니다. 요 표 하나만 아시면 대한민국 부동산 책입니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국토기본법에 이렇게 뭐 2페이지인데, 그냥 뭐 국토는 뭐 아름답게 이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개를 묶어요. 국가계획이고. 이게 이제 전체 국토를 다루는 딱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디테일로 와가지고 도시개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건축법, 주택법은 청약하고 이럴 때, 그죠? 농지, 상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지 뭐 변경하고 이럴 때, 산지 변경하고 이럴 때. 수규모 주택정비는 재개발, 재건축도 하기 어려운 동네가 있어요. 저층 지역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림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 계획이 있고, 광역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광주하고 대구하고 뭐 논다 그랬잖아요. 새누리인가 뭐죠? 도로 뚫리는 거 뭐죠? 도로 뚫기로 하지 않았나요? 어디? 서로 뭐 동서화합 이래가지고. 그러면 도로를 놓으려면 누가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경계선에 대구는 경계선까지, 또 광주는 경계선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서로 딴 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같이 마주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군이 아직 도시화가 안 됐으니까 군까지 쳐주는데 20년 계획으로 짭니다. 요새 뭐 30년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 도시지역을 4가지로 나눕니다. 주상, 공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그냥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빨간 게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체에서 보면 땅값이 비싼 데가 빨간 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관리지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다가 이렇게 이런 데라 그랬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도시랑 좀 밀접하게 붙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도시인데 여기 붙었어. 관리지역인데. 그럼 저기 가는데 이렇게 이제 요거는 가깝잖아요. 요런 거는 계획을 잘 짜야겠죠? 그죠? 얘는 집을 지을 때도 좀 더 짓고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네, 나머지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파란 것만 신경 쓰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법 시행령 시행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요. 요번에 그 둔촌주공이 막 서울에 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냐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법을 통과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전매제한 폐지, 청약제도화는 막 늘어났는데 전매제한을 하려면은 내가 팔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2년을 살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되니까 전매제한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못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을 고치는 조항인 거예요. 이게 왜 그림이 뭐냐. 파란 거는 관계 기관이나 부처에서 법안을 제정하면 공시를 하고 통과해가지고 그냥 심사받고 대통령이 사인하면 끝나요. 근데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둔천주공을 지금 막 갭투기, 막 영끌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멘붕 왔습니다. 멘붕이 와가지고 뒤로는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안 나와요. 왜 마이너스 P냐? 둔천주공이 14억인데요. 10억짜리 칠게요. 10억인데 계약금이 10%예요. 그럼 1억이잖아요. 1억 배팅하고 중도금 대출이잖아요. 그럼 중도금 한 8억 되거든요. 8억 이자 4%면 4, 8, 3,200. 1년 받으면 얼마예요? 5,500 나가겠죠, 돈이 이자가. 근데 전매제한이 풀렸대. 실거주 의무도 없대라고 봤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1년 반 동안 5천 배팅하고 집값이 1억 오르면 수익률은 100%죠. 그죠? 2억 오르면 300%가 되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미분양이 났는데 무순위 때 다 들어간 거예요. 심하면 지방 사람 다 와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법은 국회를 제출해야 되는데 스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왜? 들어가 살 일이 없거든. 부산에서 갑자기 거기 들어갔다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풀리면 또 살아나겠죠? 전남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벨트는 제가 안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무안국제공항이 예전에 뭐 문제가 있었다 지금 잘 살아났어요. 현재 살아났고 지금 광주양시를 돌아서 보면 영광군이 여기인데 세 개가 파면 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산하기가 13만 몇천 나오던데 여기 광주 공격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영광군의 방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이제 영광군에 계신 군수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거 잘 따오냐인데 여기서 맨날 광주시하고 뭐 전남 도청에서 다투고 이럴 일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분이면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환경부 있잖아요. 그쪽하고 미팅하고 세미나 이런 데입니다. 한 발 앞서가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그림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남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림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걸 PDF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과들이 있어요. 표시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과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PDF로 치면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에 영광군 개발 계획도 도시기본 계획 딱 치면 이거 한 장 떠요. 한 장 뜨는데 요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과가 다 있어요. 뭐 투자경제과 뭐 여러 과가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에서 진도가 나가는 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재원하고. 그러면 언제 도로가 나오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시면 되고 광주광역시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다 비싸잖아요. 근데 지금 싼 동네가 있잖아요. 빌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플래닛이라는 그 웹이 있습니다. 예. 포탈 앱이 있는데 회장님이 해가지고 회비가 9,000원이니까 회장님이 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래닛에 들어가서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현재 노후도가 나옵니다. 그 마을에. 광주시 무슨 동이다. 근데 이 재건축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그 노후도가 딱 있어가지고 딱 치잖아요. 그럼 계산을 다 해줍니다. 몇 년 뒤에 여기에 노후도 60% 이상의 건물이 30년 차가 2030 몇 년도면 된다. 그럼 2031년도라고 가정하면 지금 집값은 싸겠죠. 그때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가지고 투자의 어떤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광주 아파트 거래량 비슷합니다. 광주 입주 물량 표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보셔가지고 혹시 새 아파트 들어가시거나 자녀분이 신혼 뭐 이렇게 집 마련하면 요거 보시고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집값이 좀 쌓이잖아요. 요거 표 활용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맞췄네. 기가 막히게. 자,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쉴 틈이 없이, 재미없이 좀 진행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회장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